ETF가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항상 보유 종목들을 투명하게 매일매일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도체 투자하실 때 국내 기업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한번 ETF 보유 종목 쭉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아닌데 이러면서 좀 걸러내시고 또 나와 맞는 적합한 ETF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차전지도 2차전지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상이하고요. 비율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요 또 네. 국민주 관련해서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플랫폼 쪽으로 ETF들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우선은 좀 궁금한 게 네. 그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탑픽으로 올해의 주도주 섹터로 2차전지 반도체, 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특히 반도체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세요. 생각이 들어요. 업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항상 먼저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조금 국내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면은 그것도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고 긴축의 속도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또 새로운 어떤 세계를 위해서 투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정말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건 사실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15개나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용 규모도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뭐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면은 우리가 S&P 500이나 뭐 나스닥 보듯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반도체 ETF들도 있는데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 ETF라고 되어 있는 ETF 중에 삼성전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순수한 반도체 플레이어로 보긴 힘들잖아요. 뭐 어쨌든 그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로 분류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ETF가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항상 보유 종목들을 투명하게 매일매일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도체 투자하실 때 국내 기업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한번 ETF 보유 종목 쭉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아닌데 이러면서 좀 걸러내시고 또 나와 맞는 적합한 ETF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하면은 뭐 디램, 낸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기술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또 비메모리 이렇게 또 나눠서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면 반도체지 뭐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시장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들은 다 조각조각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ETF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반도체 ETF가 신한자산운용 솔 ETF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 한국형 글로벌이라 하면 저희가 이 한국형 글로벌 ETF로 3개 시리즈가 있거든요. 반도체랑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의 메타버스. 이렇게 3개에 대해서는 한국형 글로벌 ETF를 갖고 있는데 이게 컨셉이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이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거를 그냥 글로벌로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 작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시가총액으로 비중을 담는다면 한국 기업들이 너무 소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수 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이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의 비중을 20% 정도는 유의미하게 담고 가자.
그리고 80%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자. 이래서 한국형 글로벌 ETF가 네.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글로벌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의미하게 담고 글로벌에서는 뭐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을 담는 ETF 저희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그 상품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성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 신한자산운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게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삼성전자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나 삼성전자 있으니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내 반도체 포트폴리오 완성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MS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all-in-one ETF.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번거롭지 않겠네요. 번거롭지 않게 좀 출시를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한 접근을 가지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사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 그래도 조금 있는 지 오래됐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막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2차 전지라는 그 업종만 해서 애널리스트 폴이 있진 않았는데 이제 네. 2차 전지도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그 2차 전지가 그냥 하나의 큰 업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된 지는 좀 됐는데 대형 ETF들이 좀 있어요. 1조 원이 넘는 네. ETF가 이제 2개나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마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의 이제 그 완성차의 수요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지금은 약간 뭐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여러 갈래로 파생돼서 이것도 진화하는 중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수명이 있고 이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련된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ETF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리튬이라든지 그런 어떤 원재료에 대한 또 중요성도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미국 내에서 뭐 그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 원재료를 만드는 국가가 뭐 미국과 컨플릭이 없는 네. 또 국가여야 되고 그게 뭐 중국과 연관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원재료 확보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하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원재료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2차 전지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상이하고요. 네. 비율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와 동일하게 저희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앤 2차 전지 ETF로 이 산업을 조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네, 플랫폼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힘들었고 뭐 글로벌하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에는 약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은 뭐 구글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랫폼은 약간 그 정부의 규제 속에서 좀 힘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뭐 지금 저희도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이죠.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취지지만 거대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규제와 어떤 지능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국가별로는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사실 엄청나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면서 특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안 좋았잖아요. 뭐 마윈이 조금 알리바바 뭐 이런 식으로 네. 규제하고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짓눌리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규제가 중국에서부터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을 먼저 필두로 해서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메타버스를 한국형 글로벌 시리즈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기축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우리 웅달님에게 이거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별 상위 15개 사이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위 5개 사이트 중에 3개가 토종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뭐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그 플랫폼 그러니까 사이트 상위 한 5개 보면은 구글, 뭐 유튜브, 야후 재팬, 아마존 재팬, 구글 재팬 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뭐 다음 이렇게 토종 플랫폼이 그래도 높은 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사실 한국형 글로벌로서 적합한 산업이 플랫폼의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기축 플랫폼을 보유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접근할 때는 한국형 글로벌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플랫폼 산업도 한국형 글로벌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리지 않았던 글로벌 컨퍼런스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CES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CES 안에서 이제 올해 추가된 키워드가 웹 3.0과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워드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많이 깔려야 돼요. 근데 이 하드웨어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런 퍼스널 모바일 기기가 확산을 했고 그게 저변이 깔리다 보니 뭐 거기서 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컨텐츠가 확실하게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XR이라든지 AR 기기 같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올해 애플이 그런 XR, AR 기기를 출시를 계속 지연이 되다가 올해는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대중에게 뿌려지는 것보다 약간 베타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애플이 하면은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XR, AR 기기의 어떤 개화 더 넘어서 메타버스의 진정한 보급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또 올해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여러 가지 좀 뉴스나 자료들 통해서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그러면 한 뭐 100%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어느 정도 실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네, 뭐 다 이런 개인마다 건 성향이 있겠지만
그냥 333 넣을까요? 333 넣을까요? 네. 그냥 어려울 때는 동일 가중. 근데 좀 반도체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는 너무 눌려 있었어 너무 눌려 가지고 있어서. 네, 반도체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뭐 어쨌든 좀 2023년 반도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좋게 해보고 보시는군요.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메타버스 얘기하셔가지고 네. 혹시 뭐 부장님도 비트코인 투자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요, 좀 비트코인을 안 하세요? 네, 안 하고 잘한 거겠죠? 요즘에 잘 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시 오르고 네. 들어갈까요? 솔깃.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만약에 지금 한 이 시기에 1억 정도 여유가 딱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1억이 주어졌다는 건 저에게 행운인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제가 현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이 생긴다면은 주식과 채권 모두 저는 약간 주식 한 60, 채권 40. 그러니까 60대 40의 그 가장 좀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올해는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 채권을 같이 투자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좀 상호 보완적인 게 있잖아요. 뭐 주식이 조금 안 좋으면 안전자산 채권이 좀 좋고 이런 것들이 워킹하지 않았던 게 작년이 유독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2008년만 해도 금융위기 때도 주식은 한 4, 50% 떨어졌는데 채권은 그래도 한 5% 정도 오르면서 약간 자산 배분의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뭐 주식도 뭐 20% 이상 하락하고 채권도 20% 하락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주식과 채권에 모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식 채권 뭐 60대 40으로 가고 다만 이제 채권은 뭐 완전히 안전자산보다는 시장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조금 좀 위험 성향 높여서 그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듀레이션이 좀 긴 채권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도 뭐 국고채 기준으로 뭐 10년 ETF가 있어서 그렇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 미국에는 더 장기채도 있기 때문에 네. 20년, 30년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진짜 놀라운 게 서학개미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서학개미 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상위 20개 중에 8개가 채권 ETF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투자자분들이 엄청 똑똑해지신 거고 물론 그게 이제 결과도 당연히 좋겠지만 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채권이라는 거에 ETF라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게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채권도 금리 변동에 따른 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고 주식도 저도 뭐 올해는 조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 1997년부터 작년까지 흐름을 봤는데 물론 이건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믿을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이 한 해 안 좋았고 다음에도 안 좋은 확률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2연속 그렇게 하는 게 낮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뭐 미국 시장도 20% 이상 빠졌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회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장님 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이제 저는 ETF를 오래 해서 ETF에 대한 애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주식, 채권, 원자재, 대체자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ETF들은 공부 이후에 어떻게 투자하지? 투자 방법이 없네? 이런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할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뭐 국내 주식시장에 668개 ETF가 있지만 미국에는 3천여 개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국내 네.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들이 더 발전될 음. 여력이 많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물론 미국과 완전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한테도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저도 역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뭐 여러 통로를 통해 얘기해 주시면은 열심히 상품화해서 ETF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 좋은 상품들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